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쫓겨난 한국 기업을 캐나다가 두 팔 벌려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딱 2주 뒤에 대체될 겁니다. 백악관의 자신만만한 선언, 미국이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 앞에 굴복할 거라 확신했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켜오던 제1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처음으로 거스른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짐을 쌌고 미국에 즉시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에 전 세계는 경악했죠.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미국에게 보복당할 게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까지 자기 나라에 와달라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고 더욱 충격적인 건 미국마저 한국의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 지금 시작합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23년간 그렇게 해왔죠. 엘리엇 브룩스 미 의회 국방감사 수석감사관입니다. 냉전 종식부터 이라크전, 대테러 작전까지 미군 조달 시스템의 속살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수천 건의 계약서를 뒤졌고 수백 명의 장성을 신문했죠. 서류가 답이었습니다. 숫자가 곧 진실이었고요.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제 책상 위에 놓인 공문 한 장, 문서는 분명 정상인데 빠진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감사실 문을 열자 익숙한 서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워싱턴의 가을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엔 민원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관련 민원이었죠.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렸거든요. 산업 보호와 조달 자립이 명분이었습니다. 외국 기술 인력 체류 비용을 확 끌어올린 거죠. 민원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올랐다. 사업 운영이 어렵다. 재고해달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 장씩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조달 현황 보고서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군 정비 계약 현황, 부품 수급 상태, 정비창 가동률, 전부 정상으로 분류돼 있었죠. 붉은 경고 표시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체크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정상, 정상, 정상.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서류가 깨끗하면 현장도 깨끗하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숫자의 흔적이 남거든요. 그때 보좌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도착한 공문입니다. 그는 얇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화오션, 한국 조선업체였죠.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공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미 해군 정비 사업 전면 철수 통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읽었죠. 전면 철수. 그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묘하게 그 소리가 귓게 맴돌았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핵심 기술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미 해군 정비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문장 끝에 한화오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이었죠. 협상의 여지도, 재고의 가능성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공문을 내려놓고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조달 현황 보고서, 분명히 정상이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비 계약 업체 목록. 거기에도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미 해군 정비를 맡고 있는 업체인데 왜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걸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한화오션을 검색했죠. 계약 이력이 줄줄이 떴습니다. 항공모함 정비, 구축함 예방 점검, 부품 수명 예측 시스템 구축. 단순 외주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진단, 예방 정비, 통합 관리. 그들은 미 해군 정비 체계의 핵심 축이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약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부터 대서양 함대까지. 그런데 오늘 아침 보고서엔 그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군 조달본부에 연결했죠. 한화오션 철수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감사관님.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보고서엔 빠져 있습니까? 그건 아직 반영 전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한국 업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하면 되지. 미국이잖아. 세계 최강 대국이 한국 업체 하나 없다고 흔들리겠어? 우리한테 로키드 마틴이 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있잖아. 헌팅턴잉걸스도 있고 대체 업체야 널렸지. 저는 한화오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라는 것, 배 잘 만든다는 것, 그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시아 업체들은 가격으로 승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이 앞선다고 봤죠. 한국은 그저 값싼 대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맡기는 거라고. 핵심 기술은 결국 우리한테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부품 품질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함정에서 한국산 부품이 규격에 안 맞았다는 보고였죠.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렴하지만 꼼꼼하지 못하다. 그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삼성 반도체니 현대 자동차니 하는 건 알았죠. 하지만 방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용 장비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 필요하니까요. 철수 공문을 다시 봤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때문에 철수한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죠. 수수료가 좀 올랐다고 사업을 접어? 협상력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애초에 마진이 별로 안 남았던 건가? 어느 쪽이든 대단한 업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업체라면 버텼겠죠. 수수료쯤이야 감당하면서 보좌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감사관님,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죠. 저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한국 업체 철수는 조달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주 내로 대체 업체 선정이 완료될 것이다. 미국의 방산 자립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명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죠. 역시 미국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미국인데 한국 업체 하나쯤이야? 금방 대체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잖아. 정비 업체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렵겠어. 저는 철수 공문을 서류철 맨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원 서류로 넘어갔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 방산업체 한화오션이 미 해군 정비 사업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신속한 대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에 물든 수면이 붉게 반짝였죠. 별일 아니야. 서류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주면 대체된다잖아. 그게 그날 밤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죠. 서류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감사실엔 각 기관에서 보낸 공식 답변서가 쌓이기 시작했죠. 백악관, 국방부, 해군조달본부, 합참, 네 곳에서 온 문서가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백악관 산업정책실 발신이었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한화오션 철수에 대한 영향평가 요청에 대한 답변.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업체는 이 주 내 대체 가능하며 조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명확한 문장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조달정책국 답변서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회신이었죠. 저는 핵심 문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업체는 이 주 내 대체 가능하며 조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읽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똑같았거든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군 조달본부 답변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업체는 이 주 내에 대체 가능하며 조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합참 답변서도 열어봤죠. 역시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네, 기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문장을 보내온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각 기관은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감사 시스템의 기본이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장이 완전히 똑같다? 누군가 조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이 답변서들 도착 시간 확인해줘. 보좌관이 접수 기록을 뒤졌죠.
백악관 오전 9시 12분, 국방부 9시 15분, 해군 조달본부 9시 20분, 합참 9시 23분입니다. 11분 사이에 네 기관 답변이 연달아 도착한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감사관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죠. 문장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산업보호특별보좌관 케네스 드레이크. 저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방산정책 쪽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브룩스 감사관,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화오션 철수권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벌써 알고 있네.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답변서도 받았고요. 네, 압니다. 그래서 전화 드린 겁니다. 케네스 드레이크가 잠시 뜸을 들였죠.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내 기관 답변이 똑같더군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전화기 너머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효율이 아니라 조율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죠. 케네스 드레이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 이건 단순한 사안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급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죠. 한국 업체가 빠지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됩니다. 미국엔 훌륭한 방산 기업이 많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주면 충분합니다. 이미 후보 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자신감이 넘쳤죠. 정비 시스템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본 계약 이력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단순 부품 공급이 아니라 통합 정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대체 가능해요? 케네스 드레이크의 목소리가 살짝 딱딱해졌죠. 통합 정비 시스템을 이 주 만에 이관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해군 조달본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해군 조달본부도 같은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죠. 감사관님, 케네스 드레이크가 톤을 바꿨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였죠. 이 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비자 정책은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예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요?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고였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경고였죠. 저는 펜을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23년간 이런 전화 많이 받아봤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바헤지 마라. 조용히 넘어가라. 익숙한 패턴이었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고만 하겠다고 했지 멈추겠다곤 안 했죠. 케네스 드레이크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공은 던져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답변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4장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죠. 한국 업체는 2주 내 대체 가능하며 조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4번 반복되는 같은 문장. 저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치할 수가 있나? 누군가 템플릿을 돌린 게 분명했죠. 그런데 왜? 대체 가능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굳이 조율할 필요가 없잖아. 각 기관이 각자 검토해서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문장까지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확신이 없는 건가? 대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한 건가?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맞춘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추측일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류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23년간 서류를 믿어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류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너무 일치했고 너무 빨랐죠. 오히려 그게 수상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 감사로는 부족하다. 현장을 봐야 한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비창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체가 정말 가능한 건지, 2주 안에 뭐가 바뀔 수 있는지 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방문 일정 잡아줘. 노폭도.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장 감사입니까? 그래. 직접 볼 거야? 보좌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제가 현장 감사를 나가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서류로 끝내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죠.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급자는 바꿀 수 있다. 케네스 드레이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현장에 가면 숫자가 말해주겠죠. 사흘 뒤 저는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죠. 아침 8시 기지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회 감사관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비병이 거수경례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정비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경납고들이 줄지어 보였죠.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심장부. 이곳에서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정비를 받습니다. 전투기가 점검을 받고 다시 날아오르죠. 미국 해군력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정비창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죠. 첫인상은 이상했습니다.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비창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 튀는 소리, 기술자들 고함 소리.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정비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죠. 브룩스 감사관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축축했죠.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비창 현황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현재 가동 중인 라인과 부품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비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정비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기술자가 한두 명씩 서 있을 뿐이었죠. 손을 놀리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 건 몇 건입니까? 정비 장교가 서류를 꺼내 확인했죠. 현재 3건 진행 중입니다. 3건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체에서 3건만 돌아가고 있다고요? 정비 장교가 눈을 피했습니다. 나머지는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죠. 왜 대기 중입니까? 부품이 없습니까? 정비 장교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일부 부품 수급에 지연이 있습니다. 저는 부품 선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비창 한쪽 벽면 전체가 부품 선반이었죠. 크고 작은 부품들이 규격별로 정리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라벨만 붙어 있고 부품은 없었죠. 저는 선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빈칸을 짚었죠.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한두 달 비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뜻이죠. 이 부품들은 어디 있습니까? 정비 장교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발주는 넣었습니다. 아직 도착 전입니다. 언제 발주했습니까? 1달 전쯤입니다. 1달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왜 안 왔습니까? 정비 장교가 말을 골랐습니다. 공급처 변경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공급처 변경. 그 말이 귀에 꽂혔죠. 한화오션 철수 때문입니까? 정비 장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다른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도 마찬가지였죠. 전체의 40% 정도가 빈 상태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죠. 장부 보여주세요. 저는 정비 장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죠. 재고 관리 시스템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떴죠. 이상했습니다. 장부상 재고는 정상이었거든요. 각 부품별 수량이 적정 수준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 표시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제 눈앞의 선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부랑 실제가 다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비 장교가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건 예정 입고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예정 입고분이요? 네. 발주 넣은 물량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부품이 이미 재고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부품만 따지면요. 정비 장교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필터를 걸어 실재고만 표시했죠.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화면 곳곳에 붉은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서류와 현장이 다르다. 장부는 정상이지만 실제는 부족. 2주 내 대체 가능하다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 의문이 커졌습니다. 정비창을 나와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내린 전투기들이 점검을 받는 곳이었죠. 경납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위용 있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전투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거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전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체 아래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확인했죠. 태그였습니다. 붉은색 태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 불가.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옆에 있는 전투기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태그가 붙어 있었죠. 그 옆도, 그 옆도. 한 줄에 있는 6대 모두 붉은 태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가 태그를 보며 말했죠. 부품 교체 대기 중입니다. 언제부터요? 2주 전부터입니다. 2주요? 부품이 안 들어와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경납고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붉은 태그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 보니 1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태평양 함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하지만 기분은 어두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고 표시가 없었죠. 그런데 현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를 떠올렸습니다. 노퍽 해군기지, 대서양 함대의 거점이었죠. 거기는 어떨까? 혹시 여기만 이런 건 아닐까? 태평양 쪽 문제일 수도 있잖아. 저는 그런 기대를 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비창은 조용했고 선반은 비어 있었죠. 장부는 정상이었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정비 장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대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죠. 저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노퍽에서 확인한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부품 부족, 작업 중단, 장부 불일치, 서류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죠. 2주 내 대체 가능하다. 백악관이 그랬고, 국방부가 그랬고, 해군 조달본부가 그랬습니다. 네, 기관이 같은 문장으로 답했죠. 하지만 현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부품만 문제일까? 정비 지연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가동률은 어떨까? 출격 현황을 확인해야겠다. 비행 가능한 전투기가 몇 대나 되는지. 저는 펜을 들고 다음 질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항공모함 출격 현황 자료를 요청했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보내온 파일이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12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별 탑재, 항공기 현황, 비행 가능 기체수, 정비 중 기체수, 대기 중 기체수. 저는 펜을 들고 숫자를 하나씩 짚어나갔죠. 처음엔 그냥 통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 기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거든요. 한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가 64대라고 쳐봅시다. 보통은 50대 이상이 비행 가능 상태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선 37대만 비행 가능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비 중이거나 대기 중이었죠. 다른 항공모함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어떤 건 더 심했죠. 비행 가능 기체가 29대밖에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절반이 안 되는 수치였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전투기 절반도 못 날리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자료 오류일 수도 있잖아.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저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USS 칼빈슨 방문 일정 잡아줘. 보좌관이 눈을 크게 떴죠. 항공모함에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감사관 권한으로 현장 점검 요청해. 이틀 뒤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호로 향하는 길이었죠. 헬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푸른 바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선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이었죠. 갑판에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때렸죠.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위용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래를 봐야 했죠. 함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브룩스 감사관님,
환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경납고를 보고 싶습니다. 경납고는 갑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전투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정비와 점검을 기다리는 기체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대씩 살펴봤죠. 첫 번째 전투기. 날개 아래 붉은 태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No sail. 비행 불가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붉은 태그.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줄에 있는 기체, 6대 전부 붉은 태그였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도 비슷했죠. 붉은 태그가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 전체를 돌며 세었습니다. 11, 12. 노세일 태그가 12개였습니다. 12대. 비행 불가 상태의 전투기가 12대.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함장의 표정이 굳었죠. 정상은 아닙니다. 평소엔 몇 대 정도 대기합니까? 서너 대 정도요. 많아야 5대. 지금은 12대인데요.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품 수급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전투기 앞으로 갔습니다. 태그를 들여다봤죠. 정비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엔진 개통 부품 교체 대기. 날짜도 적혀 있었죠. 3주 전이었습니다. 3주째 대기 중이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비 담당 장교가 대답했죠. 네, 부품이 안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아직 모릅니다. 저는 다른 태그들도 확인했습니다. 2주 전, 4주 전, 어떤 건 한 달이 넘었죠. 전부 부품 대기였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끊긴 겁니다. 경납고 한쪽 구석에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들은 전투기 한 대를 둘러싸고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이거 호환 안 되잖아. 한 기술자가 부품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규격이 달라. 공차가 안 맞아. 다른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품이라며. 본부에서 보낸 거잖아. 대체품이 맞는데 규격이 안 맞으면 뭘 어쩌라고. 저는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기술자들이 고개를 돌렸죠. 제 신분증을 보더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감사관님, 대체 부품 적합성 문제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임 기술자가 부품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원래 들어가던 부품 규격입니다. 한국에서 공급받던 거죠. 그가 다른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대체품으로 온 겁니다. 일본산이에요. 두 부품을 나란히 놓았죠. 보시다시피 크기가 살짝 다릅니다. 제 눈에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미세했지만 분명했죠. 이 정도 차이면 못 씁니까? 공차가 안 맞으면 진동이 생깁니다. 비행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술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전 기준에 미달이라 장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품을 보냈는데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부품 대기가 계속되는 거였죠. 공급처를 바꾸면 된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급자는 바꿀 수 있다. 케네스 드레이크가 그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비행 가능한 기체가 몇 대입니까? 함장이 태블릿을 확인했죠. 34대입니다. 탑재 기체 총수가 66대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항공모함 전력의 반이 날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경납고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붉은 태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개의 노세일 표시. 전투기들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붉은색이 선명했죠. 이게 미 해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갑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언젠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부품이 없고 대체품은 안 맞고 정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몰랐죠. 이건 정지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죠. 함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헬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공모함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장난감처럼 보였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노세일 태그 12개, 비행 가능 34대, 정비 대기 3주 이상, 대체 부품 적합성 실패,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서류에는 없는 숫자들이었죠. 보고서에는 정상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한 척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다른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일 거다. 전체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전 함대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 함대 현황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보낸 기밀 문서였죠.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50세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갔죠.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 지중해 파견 함대, 모든 항공모함의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탑재 항공기수, 비행 가능 기체수, 정비 대기 기체수. 저는 숫자를 하나씩 체크하며 표를 만들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계가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전체 함재기 중 비행 가능 비율이 54%였거든요. 절반 조금 넘는 수치였죠. 평시 기준으로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시라면 재앙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함정 가동률 현황이 나왔습니다. 항공모함뿐 아니라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까지 숫자들이 빼곡했죠.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함정 전체 가동률이 37%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계산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37%. 미 해군 함정 3척 중 2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62%였거든요. 그것도 낮은 수치라고 비판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37%,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화오션 철수 후 8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주 내에 대체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관이 같은 문장으로 답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사관님,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뉴스? 캐나다요.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보좌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캐나다 의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단상에 국방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한화오션과 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의회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기립하며 박수를 쳤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화오션, 미국에서 철수한 그 업체였죠. 비자 수수료 올랐다고 떠난 그 한국 회사. 그들이 캐나다와 24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말을 이었죠.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업체를 내쫓았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올려서 사실상 쫓아낸 거죠. 대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지금 미 해군은 가동률 37%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밀어낸 그 업체와 손을 잡았죠. 24억 달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라고 했죠. 같은 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함대 현황 자료를 펼쳤습니다. 37%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죠. 그 옆에 캐나다 뉴스 화면을 띄워놓았습니다. 박수치는 의원들. 두 장면이 대비됐습니다. 한쪽은 멈춰있고 한쪽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였죠. 정비총괄 책임자와 연결됐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날릴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날릴 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 미 해군 정비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전투기를 못 날리고 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죠.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품 수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비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화오션이 담당하던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엔진 개통, 유압 장치, 전자장비 일부.
대체 업체는요? 시도했습니다. 일본 바타일라 프랑스. 전부 규격이 안 맞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대체 실패. 규격 불일치. 현장에서 직접 본 것과 같았죠. 기술자들이 대체 부품 들고 씨름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죠. 모릅니다. 새로운 공급선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이요? 네. 그것도 빨리 진행됐을 때 얘기입니다. 1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 내 대체 가능이라던 말이 떠올랐죠. 백악관이 그랬고 국방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1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괴리가 너무 컸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함대 가동률 37%, 노세일 태그 12개, 정비 대기 평균 181일, 캐나다 한국 잠수함 계약 24억 달러.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 업체 하나 빠졌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빠지자 전체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대체가 왜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죠. 일본, 독일, 프랑스 부품이 왜 안 맞는지, 기술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검증해야 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체 부품 테스트 결과 전부 확보해줘. 어느 범위까지요? 한화오션 철수 이후 시도된 모든 대체 부품, 테스트 결과, 실패 사유, 기술 보고서 전부.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대한 빨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죠.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죠. 공급자는 바꿀 수 있다. 케네스 드레이크가 그랬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급자를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지 그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닫히는 순간 캐나다 의회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수치는 의원들, 기립하는 국방장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 미국이 버린 걸 캐나다가 주었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었죠.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37%, 날릴 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대체 부품이 왜 실패했는지, 한국 기술이 뭐가 다른지, 그걸 파헤쳐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잠수함 도입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24억 달러 규모로 캐나다 역대 최대 방산 수입 계약입니다. 저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머릿속엔 두 개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경납고에 줄지어 선 붉은 태그들, 캐나다 의회의 박수 소리, 한쪽은 멈춰 있고 한쪽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부품 테스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해군기술연구소에서 보낸 문서였죠.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화오션 철수 이후 시도된 모든 대체 부품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5개국에서 공급받은 부품들이었죠. 총 47개 품목. 각 품목별로 테스트 결과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을 확인했습니다. 엔진 베어링이었죠. 원래 한화오션에서 공급받던 부품이었습니다. 대체품은 일본산이었죠. 테스트 결과란을 봤습니다.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읽었습니다. 고속 회전 시 진동 수치 기준치 초과. 3000rpm 이상에서 비정상 진동 발생. 안전 기준 미달로 장착 불가 판정.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 품목. 유압 밸브였습니다. 독일산 대체품이었죠. 테스트 결과. 불합격. 고온 환경 테스트 실패. 섭씨 85도 이상에서 밀봉 성능 저하. 유압유 누출 위험으로 장착 불가. 세 번째 품목. 전자 제어 모듈. 프랑스산이었습니다. 불합격. 공차 범위 초과. 기존 장착부와 물리적 호환 불가. 재설계 필요.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부 불합격이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반복됐죠.
진동 문제, 열 문제, 공차 문제.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장착 불가 47개 품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합격은 9개뿐이었죠. 나머지 38개는 전부 불합격이었습니다. 합격률 19%, 5개 중 하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전장을 올려다봤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던 말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숫자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상세 보고서를 더 읽어봤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빼곡했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파악할 수 있었죠. 한화오션 부품은 미 해군 규격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처음부터 군용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상업용 규격과는 달랐습니다. 진동, 열, 충격, 습도, 염분, 극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죠. 반면 대체 부품들은 달랐습니다. 상업용 규격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물론 군용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서류 기준과 실전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화오션 부품은 미 해군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준의 맞춤 설계가 필요함. 맞춤형 설계, 그게 핵심이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군 기술연구소에 연결했죠. 테스트를 담당한 엔지니어와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연결됐습니다. 브룩스 감사관입니다. 대체 부품 테스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네, 말씀하십시오. 보고서를 봤습니다. 불합격률이 80%가 넘는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예상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무슨 뜻입니까? 한화오션 부품은 20년 넘게 우리 시스템에 맞춰져 왔습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진지했죠. 단순히 규격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환경 적응력, 내구성, 이 모든 게 검증돼 있었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20년, 그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요. 다른 업체 부품은 왜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겁니까? 기술력 문제라기보다는 적응 문제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일본이나 독일 부품도 품질은 좋습니다. 자국 시스템에서는 잘 작동하죠. 그런데요? 우리 시스템과는 안 맞습니다. 설계 철학이 다르거든요. 설계 철학.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도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된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죠.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테스트 실패 사례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죠.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규격을 충족했지만 실제로는 안 맞았다. 밀리미터 단위의 차이, 온도 몇 도의 차이, 진동 수치 미세한 차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한 페이지에 시험 장면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테스트 장비 위에 부품이 올려져 있었죠. 옆에 시험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불합격.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죠. 2주 내 대체 가능이라던 말. 공급자는 바꿀 수 있다던 자신감. 전부 이 붉은 도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감사관님, 연락 왔습니다. 어디서? 한화오션 미국 법인입니다. 현장 총괄이 통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죠. 한화오션 측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결해줘.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죠. 브룩스 감사관님, 정태훈입니다. 한화오션 현장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살짝 섞인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정확했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대체 부품 테스트 결과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정태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또 예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었죠. 왜 대체가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훈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서류 기준과 군 기준은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핵심이었습니다. 상업용 인증은 서류 기준입니다. 스펙이 맞으면 통과하죠. 그런데요, 군용은 다릅니다. 실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정태훈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특수한 환경입니다.
염분, 습도, 진동, 온도 변화가 극심하죠. 그건 다른 업체도 알지 않습니까? 알죠. 하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그 환경에서 부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압니다. 저는 펜을 굴리며 들었습니다. 20년. 그 시간이 핵심이었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다른 업체가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태훈이 잠시 생각했죠. 최소 5년에서 7년입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요. 5년이요? 네. 설계, 테스트, 검증, 양산. 각 단계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5년. 1-2주가 아니라 5년.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물었죠. 복귀 가능성은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훈이 천천히 대답했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죠. 서류 기준과 군 기준은 다릅니다. 정태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서류상으로는 대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규격이 비슷했고 인증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테스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7개 품목 중 38개 불합격. 붉은 도장이 줄줄이 찍혀 있었죠. 진동 실패, 열 실패, 공차 실패. 전부 실전 테스트에서 탈락한 겁니다. 이제 감사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숫자로 확인한 것, 전문가에게 들은 것, 전부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화오션 철수 이후 미 해군 조달체계 영향 분석. 커서가 깜빡였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싫어할 거였죠. 케네스 드레이크가 반발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관이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뿐이었죠. 키보드 소리만 울렸습니다. 진실을 적어 나갔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그대로 감사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52페이지 분량이었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현장에서 본 것, 테스트 결과, 전문가 증언,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데이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함정 가동률.